예, 지난 5일 안산의 한 빌라에서 숨진 지 열흘 가까이 된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옆에선 19살 난 정신지체 아들이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때 강남 대치동에 살았다던 이 모자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한편 신앙심이 깊은 여자친구에게 하나님이 빌리라고 했다며 59억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이두화 변호사와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안산 모자 방치 다세대 주택에서 발견이 됐는데 50대 여성 숨진 채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고 그 옆에 바로 19살 난 아들이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데 그래 누워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문 밖에는 살려주세요 이런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자, 이 모자에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가 10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 강남 대치동 지역에 살았는데 굉장히 학력도 높고 또 어떤 뭐 명예회라든가 부유한 생활을 했던 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1년도에 사별 이후에 계속해서 남겨진 대산으로 생활을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안산으로 이제 이사를 오셨는데 그 이웃 주민이 지난 5일 날 악취가 난다, 부패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경찰이 가서 이제 보니까 어머니는 거의 그 상당히 백골이 보이는 상태 가까이 있고 아들이 거기 쓰러져 있었는데 거의 굉장히 그 말라서 오랫동안 뭐 아사 직전에 이런 형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 소방대원에게 구급대원에게 하는 말이 배고파요 소리인데 문 밖을 보니까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 메모를 보신 분 현관문이 열려 있으니까 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메모가 이제 경찰에 압수도 됐는데 이 사건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소식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구급대원이 병원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궁금한 점이 왜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지 않았을까 이 점이거든요. 어떤 사정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가 일정 부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들었으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단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게 왜 그런 기초수급 대상자나 이런 그 어떤 그 자치단체에다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이게 저희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지만 크게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치동에 살다 이사를 오고 경제적으로 추락하면서 단절된 그 친족이나 가족 관계 같은 게 확인이 되는데요. 학력도 높다고 하는데 학력이 높지만 사실 한부모 가정에서 그 장애 아동을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옆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까지 양립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분 얘기로는 그 실무자들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상황에서는 그 실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발급받아서 신청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도 하고요.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적 추락 이런 경험이 있고 학력이 높으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실제 지원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외부 주민들 얘기로는 이웃 주민들 얘기로는 경제 활동도 안 하는 것 같고 외부 출입이 별로 없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장애아가 있다는 걸 또 어떤 분들은 숨기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건지 좀 살펴봐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우리가 지금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게 세모녀법 통과 이후에 정부의 방침인데 이런 부분이 소홀했던 거는 다시 한번 반성할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생활고 때문이라면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서 우리 이웃의 한 명의 목숨이 또 한 번 이제 앗아간 그런 상황이 됐는데 4년 전에 안산으로 이사한 이후에 아들의 존재를 이웃들이 거의 모를 정도였다. 그렇다 엄마 입장에서 이 정신지체에 앓고 있는 아들을 외부로 보여주기 좀 창피했을까요? 어떤 이유로 그럴 이렇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고학력, 부유층 생활 또 그 서울의 강남권에 생활했던 그런 명예, 자존심 이런 부분들 특히 아들이 지적 장애로서 그 밖으로 이게 알려지는 게 아마 어떻게 보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죽기보다 싫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 실제로 많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송파모녀법이라고 그래도 3개 법안이 제정되고 개정이 됐었는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그 2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에 의해서 수급자나 이런 걸 발굴하고 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돼 있다는 아쉬움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건데 사실상 보면 생계나 주거, 의료, 교육, 해산이 뭐냐면 이제 애를 낳고 할 때 지원해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거고요. 장제급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 가족이 없을 때 상을 당하면 장례 절차까지 지원해주고 마지막에 자활급여까지도 있는. 그러니까 정말 법이 굉장히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신청하지 않고 또 지자체 관할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인 발굴을 안 한다. 그래서 수급권자를 좀 발굴하고 바로 이건 안산의 이런 모자처럼 정말 자존심이나 어떤 명예에 의해서 또 치부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을 지자체에서 발굴을 함으로 해서 국가에서 어떤 복지 긴급 지원 제도를 해주는 이런 부분이 사실 이 사건으로 다시 송파 세모녀 사건 하고 맞물려서 더 열심히 치열하게 업무적인 측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송파 세모녀법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 말씀으로는요. 한 44만 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2만 명만 지금까지 심사가 완료됐는데요. 그중에서 또 절반이 탈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으로는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모녀법의 그 주요 내용이 맞춤형 개별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 도입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이 사건과 관련돼선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건데요. 그걸 하려면 그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사회복지사들 이런 사람들이 인원이 충분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과로로 정말 이렇게 뭐 사망하신 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인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래서 근데 우리가 또 장애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사회복지사의 개별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는 게 필요한 게 지금도 저희가 약간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게 가족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우려해서 주변의 시선을 우려해서 이런 걸 숨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서도 발달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조치가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는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개별 수급자를 적극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제도가 완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모녀법이 통과돼 있지만 좀 더 상황을 살펴보면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몸이 불편해서 숨져가는 어머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들의 심정을 헤아리면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임분교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정말 엽기적이고 도저히 사람으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기존에 나왔던 얘기 이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면서 더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 백 팀장님, 이 정말 소위 말해서 이 문명과 상식과 이성이 좀 통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한 방송 매체에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드러난 그런 그 메일 내용과 그다음에 대화가 또 2차 충격, 3차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분이 2년여에 걸쳐서 대학원생 29세를 정말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해 행위를 했죠. 뭐 지금 새로 밝혀진 거는 바로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이 인물을 갖다가 한 45차례 정도 이게 포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먹어라 라고 해서 24세하고 26세 된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뭐 감금 형태에 가깝게 감시를 하면서 먹이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 집에를 명절 때 가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전화가 걸려오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녹음을 하고 이런 형태 그리고 40여 차례 하루에 40여 차례를 때리는데 예를 들어서 피부가 너덜너덜해지는 상태까지 때리면서 나중에 괴사되니까 1년에 3번 이 병원에 다니게 하고 사실 얼굴에 비닐을 씌워가지고 그 겨자액 추출한 호신용 스프레이를 갖다가 거기 얼굴에 뿌리면 모공이라든가 땅구멍 있잖아요. 이렇게 스며들고 코, 입, 눈에 들어가면서 정말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맛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교수라는 사람이 이 어떻게 개발을 한 건지 이런 형태의 가학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제 7월 14일 날 사실 구속이 되고 8월 4일 날 구속 기소가 됐는데 더더욱 가관인 것은
뭐 3대 로펌을 운운하면서 나는 큰 처벌 받지 않는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급여를 140만 원 정도 예. 공탁을 하는 예. 이런 후한무치한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면회를 간 이 제자에게 뭐 나는 다 망가졌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더 나한테 바랄 게 뭐 있느냐. 합의해달라. 이런 형태의 그 협박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이런 분이 과연 교수를 재직했다는 자체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충격적입니다. 예. 이런 문제를 뭐 교수와 대학원생 이렇게 갑을 관계로 해석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이제 그냥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대학원은 조금 다른 그 학교보다는 좀 더 사회에 가까운 사회에 가기 전에 처음으로 이익사회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습득하는 곳인데요. 예.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런 그 경험을 하게 되면 훨씬 그 개인적으로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상처가 커서 이 영향이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뭐 이제 제가 학교에 있는 친구들한테 교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예, 예. 저희가 학교 다닐 때보다는 훨씬 이제 취직이 어렵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수님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이제 뭐 취직하거나 이럴 때 예, 역할도 예. 크고 예. 대학원 진학할 때나 이런 역할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그게 지대하기 때문에 교수님과 학생과의 관계가 훨씬 권력 관계 유사하게 예, 갑을 관계로 변질된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근데 이게 왜곡되니까 예. 그리고 특정 이렇게 성향 좀 이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3대 로펌을 쓰더라도 이 사건은 절대 이분은 아주 엄하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렇게 뭐 여기서도 다루고 많은 방송에서 다루면 예, 예. 법관들도 이런 방송 많이 보거든요. 지금도 보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이 사안 자체가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면 일벌 100개 차원에서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냥 상사, 학교 그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죠. 예. 이거는 학생과 선생님, 교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훨씬 이런 관계를 생각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을 받으려고 가진 노력을 할 것 같아요. 팀장님, 네. 폭력성, 가학성 이 문제 있다면 법원에서 정신감정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요청을 합니다. 예, 예. 요청을 해서 그런데 본인이 나는 그런 정신질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예. 객관적인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정신질환이다 아니다 여부는 사실 감정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 이게 과연 정신질환인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분노 충동 조절장애나 예.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특성인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건 이후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이 그러게요. 오히려 학생들 그런 탓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도 정신질환이 정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이 교수 한 사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주변에 장 교수에게 붙거나 또 동조해서 더 악행을 부추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 일부도 뭐 네. 이 교수가 뭐 강요한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행위에 동조해서 뭐 교수가 밖에 있으면 그 대신해서 뭐 이런 걸 먹이기도 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악이 저희가 이렇게 뭐 범죄 심리학 같은 걸 공부를 할 때 평범하고 일상적인 곳에 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뭐 너무 나아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뭐 유대인이죠. 한나 아렌트 이런 사람들이 나치 독일에 왜 평범한 독일 국민들이 동조했을까 이런 얘기를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악의 평범성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악의 평범성 그렇게 동조를 하고 이런 게 인간 내면에 일정 부분 있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처벌이 되고 규제가 된다는 거. 그 교수라는 절대 권력자가 학교 내에서 이런 부분을 하면 이게 처벌도 되지 않고 문제되지 않을 거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에 일정 부분 동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처벌이 되고 엄하게 처벌이 될 수밖에 없고 제재가 가해지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더욱더 법원에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좀 어처구니 없는 사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여자친구를 깨워서 수십억 원을 뜯어낸 남자친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고 하는데 신앙심이 어느 정도 깊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기를 당한 겁니까? 이게 이제 2009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무려 649차례 정확하게 58억 9,800만 원인데 이 사건을 왜 제가 잘 기억을 하냐면
강남경찰서 경제팀에서 이 사건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전화도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여자친구도 8년을 징역형을 받고 뒤이어 남자친구도 8년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신앙심이 깊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성적인 관계가 결합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행사 대표인데 정말로 이 여성을 농락하고 유린한 것이죠. 당신과 결혼하겠다. 내가 밖에 해외 나가거나 여행사 대표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 큰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당신이 도와주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앙심을 이용해서 이런 거의 59억 가까운 돈을 사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태국에 땅을 사놓고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축적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것이 결국 발견이 됐는데 이 회사, 이 여성이 다니는 회사는 원래 주식을 상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결국 회사 자체가 도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중한 벌을 받게 됐는데 사실 신앙심을 이용해서 범죄를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죠.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이 여자친구가 아는 언니에게 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렸는데 방법이 어땠을지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회사의 중소기업의 재무과장이었으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죠. 재무과장이 되면 회사의 돈의 흐름도 잘 알 수 있고 일정 부분 이제 회사라는 거는 뭐 일정 부분 그 영수증 처리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금이 일정 부분 생기기도 하고 윗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한 달 정도는 모르게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방법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요 회사 돈을 이렇게 횡령했다 그러는데 회사가 뭐 알려지기로는 코스닥 상장사라고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뭐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되고 또 뭐 상장 페이지 심사까지 들어가니까요. 이 사람 때문에 이 두 사람 때문에 한 회사가 거의 뭐 이렇게 정말 아주 위급한 상황에 빠진 거니까 참 어이가 없는. 그리고 이 회사도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재무과장이라 하더라도 6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동안 몰랐다는 거는 이 내부의 시스템에 좀 일정 부분 문제는 있었겠지만 회사가 참 안타깝죠. 그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요. 팀장님, 회사 안에서 수년간 음란 동영상 800개를 내려본 남성, 이 근로자가 해고가 됐는데 좀 억울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엔 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을 보는 게 자기 마음인데 왜 해고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근로자 10여 명 있는 중소업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그 회사에서 어떤 지시를 하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거절을 하고 동료를 오히려 뭐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회사 방침에 대해서 거절을 하면서 또 일을 제대로 하냐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잠을 자거나 술을 먹거나 근무 시간에 또 동영상을 나중에 회사에서 보니까 동영상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휴게실에서 조명까지 꺼놓고 동영상을 한 800여 개를 지금까지 봐온 이런 형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직원들은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본인은 휴게실에서 동영상을 내려받아 보면서 잠을 자거나 술을 먹거나 근로 분위기를 해치는 이런 형태니까 결국은 이 사람을 해고를 했는데 이 지방노동위원회가 중앙노동위원회 상대로 결국은 해고 무효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해고 무효 청구 소송이. 왜 그러냐면 고용관계에 있어서 성실한 어떤 근로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그다음에 부적절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역시 이거 해고는 적법하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고를 했는데 왜 해고를 했냐면 8개 정도 사유를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시간에 야동물 800개 정도 내려다보기도 하고 잠을 많이 그러지 않으면 잠을 잤다고 하고요. 또 이게 인쇄업체여서 인화물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바로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그런 위험한 행동도 하고 또 그 집단 행동을 하도록 동료들을 부추기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요. 이제 뭐 진호위와 중노위에서는 이 해고에 대해서 뭐 다른 결정을 내렸는데 법원에서 1, 2심으로 이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된 중요한 계기는요.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였습니다. 동료 직원들이요. 이 사람이 복직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실제로 근무 시간에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그 성실한 근로 의무 이행이 고용에 있어서 근간이다. 성실한 근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해고를 할 수 있다. 해고가 적법하다 이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야동을 한 800개 본 행위에 대해서는 이 판결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형법상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 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면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걸 배포하거나 뭐 이런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정보통신망 이용법 상의 범죄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은 또 다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회사 문제. 근무 나태의 원인이 음란 동영상을 많이 게시를 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봤기 때문에 예, 되고, 예. 예.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도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이두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